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상용화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의 사회를 맡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장용준 연구원입니다. 오늘 협약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우선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진행될 순서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총괄을 맡고 계신 기업협력사업실 이해문 팀장님께서 사업 수행 주요 사항 및 전자협약 안내를 진행하고 15분간 휴식 후, 두 번째로 정동회계법인 최정길 이사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 제가 이번 협약에 대한 추가 안내 및 마무리로 협약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도중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2022년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사업 수행 및 전자협약 안내에 대한 이해문 팀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해문 팀장입니다. 우선 2022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과제 수행 주요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2021년 혁신법 적용으로 올해까지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원활한 과제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 담당자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은 혁신법과 함께 운영 요령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과제가 진행됩니다. 관련 지침은 SM테크 정보마당, 자료마당, 규정 및 서식에서 확인 가능하며 통합 규정과 함께 구매조건부 관리 지침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관리 지침 개정이 진행 중에 있으며 통합 지침은 21년도, 구매조건부 지침은 20년도 지침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추진 절차입니다. 주관기관이 과제를 신청하시면 전문기관에서 대면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정하고 협약 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제 수행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협약 변경을 진행하시게 되고 과제가 종료되면 우선 서면으로 최종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평가 결과 완료과제에 대해 기술료가 징수되며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 보고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R&D 사업에 대한 기획, 평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 해당됩니다. 연구개발기관은 주관,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이 있으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은 수요처나 투자기업이 필수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점검 평가 부분입니다. 개발 종료 과제에 대해 최종평가가 진행되며 일부 과제에 대해 현장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제 과제에 대해 특별평가나 특별점검이 진행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는 현금과 현물로 구성되며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전액 현금, 민간 부담금 중 일부는 기존 인력, 인건비나 기보유 연구장비에 대한 현물로 계산 가능합니다.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 연구개발비가 있으며 간접비는 성과활용 지원비 등이 있습니다. 정산 환수금은 회수금과 환수금이 있으며 기술료는 최종평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인 과제에 대해 발생합니다.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부분입니다. 협약 준비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필수 서류를 다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수요처와 투자기업에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가 있어 미리 업무 협의해 주셔야 합니다. 구매 연계형의 경우 신청 시 제출하셨던 구매 동의서나 구매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하고 공동투자형의 경우 투자 동의서와 투자기업 출연금 집행 계획을 현행화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신청 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 계산 기준입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신청 금액 4억 원당 신규로 청년 인력을 1명 채용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고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의무 고용 청년 인력 외 추가 청년 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료는 경상기술료로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조건부 사업의 연구개발비 구성 원칙입니다. 구매 연계형은 수요처가 제출한 서류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지며 총 연구개발비의 80% 이내에서 정부 출연금이 지원됩니다. 공동투자형입니다. 최대 3년 12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정부 출연금에 대응하여 투자기업 출연금이 결정됩니다. 투자기업 출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운영됩니다. 협약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부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문 2의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부분이며 대면평가 종합의견회 임의 수정은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달성도 평가 지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수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성능 지표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주요 성능 지표 및 증빙 방법 등은 최종 평가 시 우수, 보통, 미흡의 판단 기준이 되므로 잘 작성해 주셔야 하며 각 성능 지표의 가중치 합은 100%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비 계산 원칙입니다. 신규 채용 이외에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존 인력 인건비도 현금 계상이 가능합니다. 신규 채용은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참여연구원이어야 합니다. 직접비의 현물 부분은 주로 기존 인력 인건비로 계상되며 보유 시설 장비를 현물로 계상하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구활동비 내 정산 수수료를 필수로 계상하여야 하며 개발기간 마지막 연도에 주간기간의 위탁정산 비용을 계상하시면 됩니다. 간접비는 영리기관의 경우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하셔야 하며 성과활용 지원비에 기업신용평가비 및 범용 공인인증서비를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 임치비도 필수로 계상하셔야 하는 점 양지 바랍니다. 정산 수수료입니다. 해당 금액을 연구활동비에 계상하시고 과제 종료 및 정산 시점에 주간기관이 지정 회계기간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공동투자형의 경우 정부 출연금과 투자기업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수수료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체결 절차입니다. 우선 확정된 정부 지원금에 따라 기간부담 연구개발비를 조정하실 수 있으며 조정이 완료되면 연구개발비를 확정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후 협약 서류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전자서명을 통해 제출해 주시면 과제별로 배정된 간사가 협약 서류를 검토하고 협약을 확정하면 기간 연구개발비를 입금할 수 있는 가상 계좌가 확인되고 온라인 협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이후 RCMS를 통해 연구비가 지급되기까지 2, 3주 소요됩니다. 협약 체결 중지 사유입니다. 협약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평가 결과 종합의견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행기간 등이 참여 제한 등으로 사업 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채무 불이행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인 경우, 사업 계획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의 신청 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이 확인된 경우,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을 수행한 경우, 동일한 과제를 신청하여 2개 이상 사업에 선정된 경우 협약 체결이 중지되며 해외 수요처 과제의 경우 해외 수요처 진위 여부 확인 중 지원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협약 체결 이후라도 과제가 중지됩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은 RCMS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연구개발비 사용 유의사항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을 통해 협약 변경을 진행하셔야 하며 협약 변경은 자체 변경과 승인 변경으로 나뉩니다.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체 변경 사항입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스템의 자체 변경 등록을 통해 협약 변경이 완료됩니다. 수행기관은 참여연구원 변경 시 NTIS를 통해 참여연구원의 참여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승인 변경 사항입니다.
전문기관 승인사항의 경우 주관은 공문으로 시스템의 협약 변경을 신청해 주셔야 하고 개발기간 연장을 제외한 승인사항은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연구 노트 부분입니다. 연구 노트는 수행기관별로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서면 연구 노트와 전자 연구 노트가 있습니다. 전자 연구 노트의 경우 SMTech 공지사항에 제공 기업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노트는 과제 중단이나 실패 판정을 받았을 때 성실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잘 작성하여 보관하시고 점검 및 현장 실태 조사 시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평가 및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주관기관은 개발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여 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시스템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매 조건부의 경우 개발 결과 검토 의견서 및 수요처 구매 계획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최종 보고서와 함께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연구 노트 등도 함께 업로드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평가는 최종 보고서 제출 이후 2개월 이내에 서면 평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 보통 판정 시 경상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종 평가 결과 현장 점검 대상으로 판정되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대면으로 재평가 받으시게 됩니다. 최종 평가 결과 우수 및 보통 과제에 대해 최종 평가 결과가 통보된 연도의 다음해 1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사업화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종 평가 실패 시 성실 수행 평가 지표를 바탕으로 성실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미흡 및 극히 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의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제 과제로 판단될 경우 특별 점검 및 특별 평가를 통해 중단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 종료 이후 5년간 기술개발 결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과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의 문제 과제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제재 처분 평가단을 운영하여 세부적인 제재 여부 및 제재 대상을 결정합니다. 환수금 및 제재 부과금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전자협약 및 협약 변경 안내입니다. 기술개발 사업 전자협약 추진 절차입니다. 주관에서 협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간사가 검토 후 민간부담금 입금 계좌가 발급됩니다. 담당 간사가 최종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연구개발비 지급 업무를 통해 사업비가 지급되면 기업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협약 전에 범용 공인인증서 발급, 연구비 계좌 신규 개설, 기업 신용평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협약 서류를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첨부한 뒤 협약서 제출 단계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자협약을 위한 공인인증서는 반드시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용 범용 인증서는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전자거래에 사용 가능합니다. 연구비 계좌 개설 부분입니다. 참여은행 중 선택하여 가까운 은행 지점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에 쓰던 기업의 통장은 사용 불가합니다. 신규 계좌는 입출금이 가능한 일반 보통 예금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연구비 카드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후 발급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RCMS에서 연구비 이용이 가능한 카드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행기간 계좌별 종류입니다. 연구비 계좌는 신규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기존에 사용 중인 기업의 통장은 사용 불가합니다. RCMS에서 사업비 집행을 위해 연구비 계좌뿐만 아니라 자계좌 이체용 계좌, 원천징수용 계좌, 인건비 개별 이체용 계좌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 신용평가는 한국기업데이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제출처 선택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선택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수료는 간접비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한국기업데이터 문의처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 제출 서류입니다. SM택으로 안내드린 협약 서류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사전에 준비하시면 조속한 협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수정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입니다. 평가 의견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임의로 추가 삭제 수정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과제 관리, 전자협약, 협약 신청에서 과제명을 클릭 시 수정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 가능합니다. 과제명, 관리기간 등 과제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주간 개발 기간 및 연구 책임자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 기간을 확인합니다.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연차별 기간이 구분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행기간 정보를 현행화하시고 참여연구원을 확인합니다. 사업비 내역입니다. 올해는 회계연도 일치에 따라 사업비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상세 금액 입력 시 유의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상세 비목의 합계가 비목의 금액과 일치해야 다음 단계로 이동 가능합니다. 과제 권한자 및 기자재를 확인하고 협약 서류를 등록, 협약서 생성을 해주시면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협약 서류 제출 시 전자서명을 해주셔야 담당 감사가 협약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 입금계좌 확인 방법입니다. 협약 서류 제출 후 지정된 가상계좌 번호를 통해 기간 부담 연구개발비를 입금해야 합니다. 가상계좌는 연구비 정산, 기술료 정산금 조회, 납부 대상 계획 조회 메뉴에서 해당 과제명을 클릭한 후 민간부담금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협약 변경 절차 안내드리겠습니다. 협약 변경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자체 변경과 협약 변경 승인 사항으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협약 변경 관리 화면입니다. SM택 과제 수행에 전자협약, 협약 변경 관리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체 변경 화면입니다. 참여연구원 변경 화면입니다. 주간 연구개발 기간, 공동 연구개발 기간 등의 연구비 비목 금액을 변경하는 탭 메뉴입니다. 비목 자체 전용 시 차감 대상 세목 및 증감 대상 세목을 선택 후 전용 금액을 입력하시게 됩니다. 자체 전용 가능 비목에 하나여 선택 가능합니다. 협약 변경 승인사항 관련 제출 서류입니다. 공통으로 주간 연구개발기간 요청 공문과 변경 승인 요청서, 변경 사유서, 협약 변경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며 요청 항목에 따라 서류가 상이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협약 변경 승인 요청 시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협약 변경 시 하단에 활성화된 탭에서 내용을 입력하셔야 시스템에 반영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협약 변경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문의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로 연락 주시면 되고 SM택을 통해 문의하기도 가능합니다. 사후 관리 절차는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업 수행 및 전자협약 안내를 해주신 이혜문 팀장이었습니다. 이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해 정동회계법인 최정길 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입력해 주시면 답변을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바로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정동회계법인의 정산본부를 맡고 있는 최정길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구매조건부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구비 사용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오늘 준비한 그 연구비 사용 기준은 우리 2021년도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을 반영해서 우리 티파에서 2021년 12월 30일자로 우리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관리지침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인건비라는 세목부터 해서 사용 기준 등을 설명하기 전에 예전에도 이제 몇 번 설명을 좀 했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좀 잘 못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먼저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가 구매조건부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근거 법령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적용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및 사용기준이 적용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이 적용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집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연구개발 기관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개발 기관에서 상당히 좀 혼돈스러워서 몇 가지 좀 정의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는 세 가지 연구개발로 정의가 됩니다. 첫 번째, 주관연구개발기관이죠. 예, 당연히 과제 기술개발을 주관해서 수행하는 기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 과제를 분담해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밑에 다음 설명드린 유탁연구개발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유탁연구개발기관을 둘 수가 없어요. 예, 유탁연구개발기관은 보여지는 화면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유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만 둘 수가 있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유탁연구개발기관을 둘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좀 빨간색으로 칠해서 설명되는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번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위탁연구개발 과제의 소유권을 주관기관의 소유권을 원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소유권 자체가 주관기관의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이 용역이 되는 겁니다. 연구 용역에 해당이 돼서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연구 용역이 과세거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위탁연구개발을 하시는 그 연구개발기관은 내가 비영리기관이든 영리기관이든 이 연구개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수익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과세거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또 뭐냐면, 내가 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일반 과세자하고 거래하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는 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다. 예, 유탁연구개발인 경우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비영리 기관인 경우는 해당이 안 돼요. 따라서 유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는 이 점을 좀 주의하시고, 단 해당 과제가 신기술과 신학문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예외사항인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기관의 정의가 좀 바뀌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총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에 의해서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티파의 구매조건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계별 연구개발기관이 아직 진행은 되고 있지는 않겠으나, 앞으로 우리 티파의 과제도 연구기간 자체가 길어집니다. 길어지다 보니까 단계별 연구개발기관이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단계별 연구개발기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단계가 기초단계, 응용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 단계별로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종전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차년도, 2차년도로 알고 계시는 연차별 연구개발기관이 있다라는 내용인데, 혁신법이 시행되면서는 연차별로 정산을 하지 않아요. 예, 단계 종료 시점 또는 총 연구개발 시점이 종료될 때 정산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연구개발 기간에 대한 정의가 좀 의미가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용어의 정의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러이러한 용어의 정의를 잘 몰라서 그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혼돈스러워하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그 평상시 경험으로 인지를 해서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구 노트인데요.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연구기관, 연구자는 연구과제를 수행함과 동시에 연구 노트를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연구 노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연구 노트란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 재산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이라는 게 공시가 됐어요. 따라서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서 연구노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연구개발 관리는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자꾸들 얘기하는데, 그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드리면, 실시간 통합 연구관리 시스템, 즉 우리가 얘기하는 RCMS를 통해서 연구비는 관리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시설 장비에 대한 정의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제가 평상시 실무 업무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러이러한 항목을 연구시설 장비비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연구 재료비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의를 많이 받아서인데요. 따라서 연구시설 장비비로 처리해야 되는 게 어떠한 건지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구시설 장비비로 처리해야 될 상황은요,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 의료 등 용도로 사용되는 이제 기계장치 및 시설을 구입할 때 연구시설 장비비로 처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연구 책임자에 대한 그 정의와 연구 책임자가 해야 되는 의무, 기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드리려고 좀 편집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연구 책임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근데 연구 책임자의 자격 등등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생각을 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려고 일부러 좀 넣어봤는데요. 자, 연구 책임자는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이사, 연구소장 등등 관련 개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자가 연구 책임자이어야 되고요. 또한 연구개발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어야만 됩니다. 따라서 가끔씩 이제 질문을 해요. 외부 참여 인력으로 외부 인건비 대상자로 이렇게 연구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 분을 연구 책임자로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연구 책임자 자격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 거죠. 예, 따라서 연구 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정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어야 된다라고 저희 기정원 구매조건부 사업 관리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기관은 부서장, 팀장,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이어야 되고요. 전임교원 이상 교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자격 요건이 있다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연구 책임자는요, 사망, 이민, 퇴직, 부서 이동, 장기 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이걸 득하지 않는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연구 책임자 공석 사실이 발생한 지 3개월 내에 재선임을 못할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고 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 책임자가 퇴사를 한다던가 어떤 공석이 발생이 됐을 때 3개월 이내에 재선임을 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업 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린 거고요. 다음은 이제 여섯 번째 협약의 체결 및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협약의 변경 사항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협약의 변경 사항과 경미한 협약의 변경 사항인데요. 중요한 협약의 변경 사항은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 우리 티파의 승인을 득해야지만 인정이 되는 사항이 중요한 협약의 변경 사항이 될 것이고요. 경미한 협약의 변경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변경으로 처리가 되는 사항을 경미한 협약의 변경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 중요한 협약의 변경, 즉 사전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중요한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되면 일단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전문기관 승인 요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연구개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연구개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개발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협약의 변경 사항은 무엇이 있느냐? 크게 연구개발 기간의 추가 또는 변경, 그 다음에 연구 책임자의 변경, 연구개발 목표의 변경, 그 다음에 연구개발 기간의 변경,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의 변경, 그 다음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추가 또는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중요한 협약의 변경 사항으로 사전 승인 사항인데, 연구개발 기관의 추가 및 변경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연구개발 기관이 주관, 공동, 유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주관, 공동, 유탁 연구개발 기관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 바뀌게 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고, 연구 책임자의 변경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관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개발 기관이나 유탁 연구개발 기관의 책임자가 또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과제 및 위탁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내가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제시한 목표, 개발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연구개발 기간이 연장되거나 뭐 단축될 수도 있어요. 조기 종료 신청해서 단축될 수도 있는데 연구개발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즉 연구개발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비의 변경 항목 중에서는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인 경우, 우리 구매조건부 사업인 경우에 아직 단계별로 구분이 안 돼 있는 사업들이 대다수일 텐데 단지 연차로 구분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겠죠. 1년차, 2년차. 이럴 때 연차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계, 그 2년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봐야 돼요. 따라서 그 연구개발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예산 총액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승인 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계좌가 바뀌어도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계좌는 RCMS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좌가 변경되는 경우도 승인을 득해야 되고, 세 번째 이제 연구개발비 변경 중에 세 번째 항목이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 부분인데요.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우리 그 직접비의 10%까지로 바뀌었죠. 과거에는 5%까지 계상이 가능했는데 혁신법 시행되면서 이제 관리지표도 바뀌었어요. 10%까지가 가능한데 이 10%를 넘어가는 증액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애초에 10%까지가 간접비를 계상이 가능한데 내가 8%밖에 계상을 안 했어요. 따라서 10%까지는 약 한 2% 정도가 여유가 있잖아요. 그 2% 남은 간접비 한도까지 증액을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필요해서. 그런 경우에 사전 승인을 득해서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변경 중에 네 번째가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변화된 가장 주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영리기관만 해당이 됩니다. 영리기관인 경우에 현금 인건비, 현금 계상 인건비가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되거나, 즉 현금 계상 인건비 예산액이 변경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과거에도 있던 규정이네요. 이거는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추가를 하거나 사지 않으려고 했는데 추가로 사려고 하거나 사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취소해서 뭐 안 사는 경우, 그리고 계획 잡아 있는 걸로 안 사고 변경해서 사려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째인데요. 저 협약서상의 유탁연구개발비가 이제 변경되는 경우, 뭐 감액 또는 증액이 되는 건데 뭐 직접비의 40%까지가 한도일 텐데요. 증액은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비의 40%를 넘기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직접비의 40%까지가 유탁연구개발비의 한도인데 애초에 40% 밑으로 잡았을 때 40%까지의 증액을 하기 위해서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없어요, 내용이. 예, 승인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저희 구매조건부 사업 관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 좀비속 연구원을 추가시키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사항이다라는 내용이니까 저희 티파의 구매조건부 사업을 하시는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중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으로서 자체 변경 사항인데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절차만 좀 말씀드릴게요. 연구개발기관은 이제 참여 연구원이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자체 변경 사항의 대표적인 사항인데 이 자체 변경 사항이 발생이 되면 SN택에다가 자체 변경 처리를 해서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인 승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내용들은 자체 변경 사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따라서 이 자체 변경 사항을 따로 다 전부 다 뭐 애우거나 할 필요가 없이 승인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에 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자체 변경 사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좀 특이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과거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기 전에 그 전까지는요.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체 변경 사항이 아니었어요. 신규 채용 인력의 변경은 승인을 받아야 됐었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신규 채용 인건비가 뭐 감액되거나 했을 때는 다른 용도로 전용도 불가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동글뱅이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보시면 신규 채용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자체 변경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혼돈스러운 게 있어요.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가 현금 인건비죠. 현금 인건비로 보통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신규 채용자가 만 34세를 초과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100% 안 되고 참여 인건비 계상률 90%까지밖에 인정이 안 되고 만 34세가 안 되는 경우에 100%의 인건비 계상률이 가능한데 여하튼 간에 현금 인건비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은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사항인가요? 자체 변경 사항인가요? 이런 질의가 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자체의 변경만 가지고는 사전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전에 중요한 변경 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영리기관이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될 때 그죠?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말고 기존 인력에 대한 현금 인건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현금 인건비의 총액이 변경이 될 때 사전 승인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종전에 뭐 작년에도 제가 참 많은 설명회 때 이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각 세목별로 인건비를 비롯한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이런 식의 세목별로 사용 기준과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면 불인정됩니다라는 쪽만 강조를 드리다 보니까 전반적인 연구비 관리 및 사용에 대해서 너무도 좀 숙지를 안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설명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때는 전반적으로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되고
전반적으로 연구비는 어떻게 사용이 돼야 된다는 대원칙을 좀 관리 지침에서 편집을 해봤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각 보시는 관리 지침상에 불인정 기준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없는데 왜 불인정이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한 근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각 세목별로 불인정 항목에 열거가 안 됐더라도 기본적인 대원칙인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을 위반한 사유가 발생이 되면 불인정 처분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은요, 이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부분을 많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비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내용인데요. 자, 연구개발비는 통합스타그램과 연구개발비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를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RCMS, 아까 말씀드렸듯이 RCMS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 이제 PMS 역할을 하고 있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SMTech, 예,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됨과 동시에 연구비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고 하는 별도의 연구비 카드, 예, 연구비 카드를 통해서 관리가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우리 연구비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의 장만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예, 연구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하는 또 대원칙도 있는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개발기관에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개발 책임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서 연구비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을 증명할 증빙 서류와 장비를 이제 총 개발기간입니다. 연차별 개발기간이 아니라 총 개발기간 종료 이후 최소 5년 이상은 보관해야 됩니다. 예, 원본으로 5년 이상은 보관을 해야 되고, 이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즉시 제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어요. 예, 이게 제 경험상 보면 과거에 이러이러한 기관들이 되게 많았죠. 그 담당자가 퇴사를 해서 우리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제반 증빙 자료가 다 사장됐다, 없어졌다,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접하는데요. 그런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됩니다. 예, 이 연구개발비 관리라는 이 섹터에 분명하게 연구개발기간은 총 개발기간 종료일 이후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문기관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죠. 예, 바로 지급해요. 이제 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바로 지급을 하는데, 이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탁연구개발과제는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과세거래에 해당 일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 입장에서는 매출부가세 항목이 발생이 됩니다. 매출부가세 항목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 구매조건부 사업 관리지침에는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위탁연구개발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부가세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비용으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좀 명확하게 지침에 규정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면서 발생되는 부가세를 위탁연구개발비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질문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관리지침에서 이렇게 명확화시켰죠. 부가세는 주간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비용으로 부담해요. 위탁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이라면 500만 원의 부가세가 있는데 위탁연구개발기관한테 5,500만 원을 지급해야 돼요. 그중에 위탁연구개발비로 편제되어 있는 협약상에 기재되어 있는 예정된 금액은 5천만 원일 테지만 나머지 500만 원은 주간연구개발기관의 자체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매입세에 공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하실 때. 그러면 주간연구개발기관은 나라에서 지원받은 5천만 원만 넘어가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이제 전문기관회장은 실시간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의 거래 내용을 조회하고 중대한 문제 발생 또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합수탁은행을 통해 연구개발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중단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이제 그 전문기관의 장은 저희 같은 회계법인이죠. 지정 회계기관을 통해서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관리지침에 연구개발비 관리 항목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그 어떠한 연구개발기관에서 회계법인에서 무슨 권한으로 우리가 집행한 연구개발비 현황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냐라고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이 규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비 관리 항목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서 사전 통보 없이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말도 없이 사전에 이러이러한 걸 점검하십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이게 그 근거 규정이라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세 번째가 되겠네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 연구비가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증빙 자료는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해요. 이걸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우리가 연구개발 기관 중에 가끔 이렇게 질의하시는 기관들이 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 회사는 인건비가 대회비입니다. 따라서 인건비가 대회비이기 때문에 참여연구원에 대한 급여 명세서, 급여 대장 등을 RCMS에 증빙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대회비라서.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시는 질의 내용은 이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 돼요. 연구비 집행에 대한 증빙 자료는 전자적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CMS에 전자적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단지 예외사항은 뭐냐면 연구개발기관의 정보처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종이 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대회비인 경우에는 그 급여대장이나 급여명세서에다 암호를 설정하셔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절대 볼 수 없고 지정된 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만 볼 수 있도록 암호를 메일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절대 볼 수가 없게 되고 대회비가 아마 유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구비로 구입한 시설 장비, 시작품 등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 구입품이다라는 라벨을 부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축 완료를 했으면 1개월 이내에 NTIS 및 SM택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구매조건부 사업을 비롯한 TIPA 사업의 특징인데요.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비를 구입하고 NTIS만 등록하면 끝이다? 아닙니다. SM택에도 등록하도록 관리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중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도 되게 대원칙이 있는데 너무 간과를 하셔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데요. 자, 연구개발비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 사용돼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구개발비의 관리는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선량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 사용됨이 원칙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들,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들은 혁신법이 시행이 됐기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는 게 원칙이에요. 일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매조건부 사업의 동관리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들은
동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 중요한 협약 변경 사항의 사전 승인 사항 중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추가 또는 변경인 경우, 그다음에 부가세 포함해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에 SM택에도 등록해야 된다라는 등등, 기타 등등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 지침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지침을 따라야 된다라는 게 사용 원칙에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비는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원칙적으로는 단지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협약기간 이외에 집행을 해도 된다라고 승인을 해준 경우 외에 협약기간 중 지출 원인 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 성적서 발급 비용, 협약기간 내에 의뢰한 경우에 하나죠. 이게 이제 이번에 지침 개정되면서 추가된 건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 협약기간 내에 성적서가 나오지 않으면 불인정 대상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성적서 발급 기간이 되게 증가가 됐어요. 발급 기간이 되게 길어짐으로써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 협약기간 내에 성적서를 발급받는 게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추가가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협약기간 동안에 성적서 발급을 위해서 의뢰조차 안 한 것까지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협약기간 내에 성적서를 발급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했는데 협약기간 내에 오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예외적으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제출 전까지는 인정을 해준다라는 내용이에요. 하염없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제출 전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연구수당, 공공요금, 특허 등 출연비용, 최종보고서 인쇄비, 기술임치료, 그다음에 회계정산 수수료, 이러한 것들이 협약기간 이내에 원인행위가 발생이 됐으면 비록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전까지는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될 거고요. 다음은 이 연구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나는 분명하게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시를 해서 그 연구개발 계획서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무조건 내가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규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요,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하게 집행해서 부적절한 금액은 사용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리지침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에 보면요, 계획서에 기재됐다라고 다 인정해 주지 않아요. 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봤는데 이건 기술개발하고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금액은 이 근거에 의해서 불인정 처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10만 원 이상을 집행할 시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사용이 원칙입니다. 10만 원 이상을 집행할 때 간이세금계산서 인정이 안 돼요. 이거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만 되냐? 아닙니다. 그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종이 세금 계산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 따라서 우리가 RCMS를 통해서 증빙 등록된 내용을 봤는데 종이 세금 계산서가 올라와 있다? 기타 증빙으로. 그런 경우에 아마 지정회계법인에서는 상시점검 멘트에다가 이러이러한 멘트가 갈 겁니다. 종이세금 계산서로 수령한 사유에 대해서 소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세금 계산서가 가능한 경우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이 개인 사업자와의 거래분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소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종이세금 계산서로 증빙 등록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또 강조드렸어요. 여기에도 있네요. 연구개발비 집행권에 대하여는 관련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연구 개발 및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대비라 그래서 우리는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대장 등이 인건비 계상률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 적격 증빙에 해당이 될 텐데, 그 필수 적격 증빙을 대비라 그래서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인 RCMS에다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정당한 사유가 안 된다는 근거 규정입니다. 연구개발비 사용 원칙에 연구개발비 집행권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주간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보유한 건물, 시약 및 재료,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 장비 등은 현물로만 계상하는 게 원칙이에요. 현물로만 계상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우리 그 과거에 우리 구매조건 사업 지침에 없는 내용의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규정인데요. 연구개발기관 간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 간 동일한 기업 간의 거래는 하지 말아라. 불인정 대상입니다.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을 의미하는 거는 인적은 사람 관계, 사람 간 어떤 특수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연구개발 기관의 대표자의 배우자가 하고 있는 기업과는 거래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 인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의 대표성이 있는 예고요. 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과는 뭐냐면 우리 연구개발 기관의 관계회사들, 관계회사들과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라는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지분 관계가 형성돼 있는 회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현물은 우리 그 기업 부담금의 일부이죠. 근데 현물을 사용하고 나서 현물도 매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현물 출자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 예전에도 있던 규정인데 환급 가능한 관세 또는 부가가치세, 이거는 집행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방점은 실제 환급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이 가능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된다면 내가 실제 환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연차별 사용잔액은 차년도 동일 세목으로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동일 세목으로 일단 이월되고, 일단 동일 세목으로 이월이 된 이후에 이월된 다음에 차년도 연구비에 여입돼서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그때 적절한 협약 변경 절차를 거쳐서 전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단지 연구수당 잔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구수당 잔액은 이월할 때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주의사항으로 강조드리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전체적인 대원칙 등을 좀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그 각 세목별로, 바야흐로 각 세목별로 사용 용도, 산정 기준, 사용 기준, 불인정 기준, 기타 등등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말 그대로 뭐 참여 연구자 및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 이 급여에는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적립액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 인건비라는 항목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났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썼던 참여율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참여율이라는 개념이 마치 참여하는 정도, 참여하는 척도로 활용되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다 보니까 혼돈이 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참여율이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인건비와 연구수당 한도에만 이 개념을 적용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참여율이라는 개념을 안 쓰고 인건비 계상률이라는 걸 쓰는데, 인건비 계상률은 말 그대로 이겁니다. 참여 연구자가 연봉 계약에 본인 수행기간, 본인이 소속된 기관과 계약을 맺겠죠. 그 계약을 맺어서 받아야 되는 연봉이 분모고요. 그리고 해당 과제에서
연구비로 수령한 금액, 그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비율이 내가 받아야 될 금액보다 많으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인건비 계상률은 100%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그 참여 연구자가 그 참여하고 있는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합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모든 연구개발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을 다 합치면 100%가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혁신법 매뉴얼이나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을 읽어보시면 인건비 계상률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제가 생각한 대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자, 인건비 산정 기준에 대한 관리 지침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개인 사업자 대표인 경우에는 우리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 징수를 하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갑종근로소득세 원천 징수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건비를 산정하냐? 그냥 편하게 좀 수식으로 했어요. 맥스로 전년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그다음에 상용근로자 월평균 급여 20년 기준으로는 이제 371만 7천 원인데요. 이 중에 큰 금액을 대표자 급여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간연구개발기관 등 그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참여 연구자로 등록이 원칙적으로는 불가해요. 그런데 SM택을 통해서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승인을 득하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신규 인력은 어떻게 산정하고 이거를 계상을 해야 되냐라는 내용인데요. 신규 인력은 채용일로부터 과제 공고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이런 경우를 신규 인력이라고 하고요. 이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률은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만 34세가 미만인 경우, 만 34세까지 예, 100%가 가능한 거고 만 3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까지만 인건비 계상률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게 되면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만 현금으로 계산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현금 계산 가능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함에 따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지침이 개정되면서 이런 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과제를 몇 가지 좀 지정을 했습니다. 산업기술 표준 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 서비스 분야로 되는 과제들, 그 다음에 연구개발 서비스 업자를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일로부터 7년이 미경과된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육아부담으로 시간 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 중견기업 소속의 여성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이러한 인건비들은 현금 인건비가 계산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현금 인건비가 계산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 현금 인건비를 지급하면 불인정 처분 대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연구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 연구수당 지급과 동시에 4대 보험 기간 부담금과 퇴직금 적립액이 연동해서 발생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인건비로 계산 못 합니다. 이걸 인건비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 산정 기준, 즉 계산 기준이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사용 기준을 좀 설명드리면 인건비 사용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 연구자별로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참여 연구자별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 과거 구매조건 사업 혁신법 시행되기 전에 인건비 검증할 때 어떻게 했어요? 현금 인건비 총액, 참여 연구자별로 안 했어요. 현금 인건비 총액과 현금 인건비 총 한도 금액을 비교했죠. 그래서 인건비 한도 초과 여부를 따졌는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인건비 계상률을 참여 연구자별로 관리를 하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관리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참여 연구자별로 인건비 계상률이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인건비 계상률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게 되면 그 연구개발 기간의 회계연도 종료 전에 시스템의 인건비 계상률을 몇 프로로 할 거야라고 입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제기간 종료전이 아닙니다. 회계연도 종료전에 딱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연구원에 대해서 인건비 계상률을 90%로 할 거야라고 90%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그 90%만큼이 해당 인건비에서 지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뭘 기준으로? 본인이 받아야 될 기준으로. 근데 본인이 받아야 될 기준을 딱 보니까 연봉이 3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과제 참여 기간 동안 인건비 계상률이 90%라는 얘기는 3927, 2,700만 원만큼 본 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경우에 2,8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럼 100만 원이 불인정 처분 받는 건데, 과거에는 이거를 참여 연구자별로 다 합산을 했어요. 예, 다 합산을 해서 한도 초과 여부를 따졌는데, 이제는 참여 연구자별로, 뭐 어떤 경우에는 2,700만 원이 지급해야 될 한도인데 2,6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8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면, 이걸 합쳐서 평균을 내면 2,7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한도 초과가 안 나오는데, 참여 연구자별로 따지다 보니까 2,600만 원 한도를 미달해서 지급한 거는 오케이 패스. 근데 한도를 초과한 금액 100만 원은 불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여 연구자별로 관리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제가 좀 강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외부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종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당사자 지급계좌로 입금하고 증빙을 제출해야 됩니다. 예, 꼭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참여 연구자 변경 및 인건비 계상률 수정 시에는 SM택상으로 자체 변경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 이제 신규 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학위 연봉 참여자의 수가 변경되는 경우 최초 협약 예산 내에서 계상률 금액들을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최초 내가 신규 채용 인건비를 5천만 원 잡아놨으면 그 5천만 원 내에서의 계상률 및 금액 등은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그 영리기관의 경우에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 시 전문기관 승인을 득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미승인된 총액 초과 금액은 불인정 처분됩니다. 영리기관인 경우죠. 내가 영리기관인데 현금 인건비를 1억 하기로 했는데 뭐 인건비가 이제 우리 월급이 올랐다고 해서 현금 인건비를 1억 1천만 원을 집행을 했다. 근데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았다? 그 1천만 원이 불인정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뒤에 가면 이제 인건비 불인정 기준에 뭐 한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정부 출연금 4억 원 단위로 의무로 채용하는 그 인원들이 있죠. 그 부분은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건데, 그것도 좀 중요한 항목입니다. 여기에 아마 해당 내용 있을 텐데요. 그 말 나온 김에 청년 의무 채용 인력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티파 구매조건부 사업 4억 원 단위로 청년 의무 인력 한 명씩 채용해야 된다는 거는 아실 텐데, 그게 맨 밑에 있습니다. 청년 의무 채용 인력의 채용 의무 및 고용 유지 기간 위반 시 해당 인건비 전액을 다 불인정 처분합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규정이에요. 이 규정이 과거에 없었어요. 과거에 없어가지고 청년 의무 채용 인력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 인건비에서 얼마를 불인정 처분합니까?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불인정 처분하는 게 되게 애매했는데 이번에 지침 개정하면서 나온 겁니다. 청년 의무 채용 인력의 채용 의무 및 고용 의무 기간 위반 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을 다 불인정 처분하는데요. 단지 그 대체 인력 고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거를 소명하면 또 인정 가능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나는 계속 채용을 하려고 뭐 공고도 내고 어디다가도 잡코리아에도 올리고 막 그런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안 됐다. 그럼에도 내가 이거를 위반했다고 봐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단서 예외 조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건비 불인정 기준을 위해서 이제 간략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인건비 지급 대상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현금 인건비로 지급 가능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 현금 인건비로 지급하면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별로 계속 강조드립니다. 참여 연구자별로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처분된다라고 이번에 지침 개정 사항이에요. 딱 명시를 해 주셨어요. 우리 티파에서 개인별이라고 이거 꼭 강조드립니다. 자, 그리고 연구개발 계획성에 등록되지 않은 인건비를 집행한 경우에도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고 끝으로 이제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뭐 증액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서 현금 인건비 이런 경우에는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인건비에 관련돼서는 어떠한 증빙 자료를 구비를 해야 되느냐인데요. 이 증빙 자료 리스트는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는 이러한 리스트가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은 각 세목별로 증빙 리스트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냐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년 6월 달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는 혁신법 매뉴얼, 그 매뉴얼에는 각 세목별로 지금 보여지는 우리 관리 지침에 있는 증빙자료 리스트가 있는데 이 증빙자료 리스트가 그 혁신법 매뉴얼에 있는 증빙자료 리스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증빙자료 리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인건비는 크게 내부 인건비, 외부 인건비, 연구 근접 지원 인건비로 구분이 되는데 참여 연구자 현황표 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연구자 명, 참여 기간, 인건비 계상률 또는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 변경 사항들이 포함된 참여 연구자 현황표 있어야 되고요. 자,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증명, 그다음에 건강보험 자격투실 확인서. 이거는 이제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자, 영리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에 대해서 적용되고, 자, 그다음에 영리기관의 신규 연구자의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표라고 그래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서식 2호입니다. 이게 별지서식이 2호인데요. 이 별지서식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어요. 신규 연구자를 어떻게 내가 계획되고 있느냐. 이거를 협약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기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게 필수 적격 증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현물 출자를 월별로 등록하다 보니까 현물 출자 확인서도 인건비의 증빙 자료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외부 인건비의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증빙 자료 외에 뭐 중요한 게 이제 근로계약서가 중요하겠죠. 외부자다 보니까 또는 과제 참여 계약서. 뭐 어디 소속되어 있는 뭐 근로계약서 아니면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제 참여 계약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타대학 소속돼 있는 학생 연구자를 이제 외부 인건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인건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외부 참여 연구자가 소속되어 있다. 만약에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기관장 확인서 필수 서류입니다. 그 기관장 확인서가 없으면 외부 인건비는 적격 증빙 미비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예가 어떤 예가 가장 많냐면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타대학 소속 학생 연구자들을 외부 인건비로 참여시켜서 연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학생 연구자들하고만 계약을 맺어서 우리 과제 책임자께서 학생 연구자하고만 계약을 맺어서 참여시키는 경우에 그 학생 연구자들이 소속돼 있는 학교의 기관장 확인서를 득하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거를 기관장 확인서를 주세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 연구자를 참여시킬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강조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연구 근접 지원 인력 인건비도 역시 현황표, 급여 명세서, 계좌이체 증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 인건비인데요. 학생 인건비는 이제 크게 이제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간이냐, 통합관리 기간이 아니냐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간인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간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학생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종결시킵니다. 예, 그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은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별도로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만 저희가 이제 각종 증빙들을 징구해서 뭐 재학 증명서나 기타 등등을 증비해서 정산이 진행된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학생 인건비의 계산 기준에 대한 기준 급여액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 바뀌었는데 과거에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100만 원, 180, 250만 원으로 고정값이었는데 학사과정 100만 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 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 원 이상이라는 그거로 좀 바뀌었다라고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밑에 표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 통합관리 기관인 경우에는 통합관리 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면 되고 학생 인건비 정산 면제라고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사용 기준에서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관리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참여 연구자 현황표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학생 연구자의 그 연구 참여 확약서 있어야 되고 재학 증명서, 그러니까 학적 시스템 등을 통한 재학 상태 확인,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 재학 증명서라고 하니까 꼭 재학 증명서만 되냐 뭐 이렇게 질문해서 그런데 그 학생이 학사 과정에 있었느냐, 석사 과정에 있었느냐, 박사 과정에 있었느냐를 확인함이 유함이기 때문에 학적 시스템 등을 통해서 재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 및 연구 재료비를 같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연구 재료비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설명의 방법은 산정 기준. 이 산정 기준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계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고, 사용 기준. 그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다음에 불인정 기준. 뭘 어떻게 쓰면 내가 잘못 쓴 게 돼서 불인정 처분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설명드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증빙 자료를 설명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사용 기준인데요. 그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 장비비는 연구개발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 장비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걸 이제 우선 활용하는 게 원칙인데,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도 또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연구개발 계획서 쓰실 때 보유장비 현황표 기재하시는 거 아시죠? 거기 보유장비 현황표 보면 내가 무슨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보유하고 있는 장비 리스트에 우리가 계획서를 보니까 그 장비 리스트에 보유하고 장비가 있는데 장비를 또 샀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현물로 부담을 하고 그걸 먼저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할 때는 NTIS 등록하고 SMT에도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부가세 포함해서 1억 원 이상, 1억 원 넘는 고가 장비인 경우에는 연구 장비 도입 및 심사 요청서를 별도로 또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산정 기준에서 현물이에요, 현물. 연구시설 장비를 연구개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때는 접수 마감일 이전 5년 이내 구입한 경우에 하나고 구입가의 20%까지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연구시설 장비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냐?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인도, 검수 모든 게 다 끝나야 되고, 대신 이제 연구 재료비는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다르게 협약기간 종료 2개월이 아니라 그 연구기간 종료일까지 집행이 가능한데요. 단지 이제 연구 재료비인 경우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연구 재료비는 연구 기간 내에 다 소진되는 재료이어야 됩니다. 즉 연구 재료를 구입하고 연구 기간 내에 다 소진되지 않고 재고로 가지고 있는 재료비는 불인정 처분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 재료비는 2개월이라는 규정은 없지만 연구 기간 내에 다 소진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불인정 기준을 보게 되면 역시 뭐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구입 완료되고 검수되지 않는 그 연구시설 장비비 불인정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3천만 원 이상의 부가세 포함해서 3천만 원 이상의 장비를 구입했는데 NTIS와 SNTEC 둘 다 등록되지 않는 경우 각각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경우 다 불인정되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밑에서 두 번째를 좀 강조드리는데 주간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유탁연구개발기관 즉 연구개발기관의 상호간의 거래 상호간의 거래는 불인정 처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구시설 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에 관한 증명 자료인데요. 연구시설 장비비의 증명 자료는 뭐 카드점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 해당되는 경우 NTIS 등록증 뭐 이런 건 다 아실 텐데 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을 좀 강조드릴게요. 과거에 그 외자 구입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명시를 추가시킨 건데 국외 수입일 경우, 외자 구입일 경우 수입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뭐 페덱스나 이런 걸로 그냥 바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관세법상 수입 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 증명 자료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좀 추가됐으니까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8번째, 검수 또는 설치 완료 확인서. 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연구시설 장비비를 실제 구입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인데요. 연구시설 장비비에 해당이 되니까 사진을 못 찍을 이유가 없죠. 따라서 연구시설 장비비의 검수 완료 확인서에는 사진을 필수로 하겠습니다. 예, 사진이 첨부된 검수시설 확인서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연구재료비는 연구시설 장비비하고 똑같은데 검수시설 확인서에 가능하면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되 뭐 재료비를 테스트용으로 이미 다 사용했을 수도 있는지라 부득이한 사유로 사진이 없는 경우까지도 재료비의 경우에는 좀 인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활동비입니다. 연구활동비의 그 산정 기준과 사용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2021년 12월 31일자 저희 관리지침이 개정되면서 연구활동비의 산정 기준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 현물 포함 직접비의 40%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가 뭐냐면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이런 걸 합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라고 하는데 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현물 포함해서 직접비의 40%를 넘기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사전에 승인 안 받으면 별도로 전문기관이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불인정 처분돼요. 따라서 내가 누군가한테 무엇인가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를 뭐 1억 원 쓰고 싶은데 그 1억 원이 직접비의 40%를 초과한다? 그러면 승인 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회의비는 뭐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식대 포함, 다가비 포함, 인당 일식 3만 원 이내이다라고 그러고 초과 근무 식대는 인당 부가세 포함 1만 원 이내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산정 기준에서 네 번째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강조드리면 영리기관인 경우에 연구실 운영비 중에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할 수 없어요. 연구실 운영비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그다음에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사무용 기기에 필요되는 비용, 연구실 낸 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리기관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 못해요. 예, 못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도 그냥 막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계획서에 연구 운영 활용 관리 계획을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을 합니다. 예,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데 단지 사무용품비는 해당이 안 돼요. 예, 사무용품비는 이 연구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이 없더라도 가능한데 소모성 비용은 영리기관은 안 되고요.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운영비 활용관리계획서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이 되고 사무용품비는 이런 것도 없어도 그냥 다 인정이 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사용기준인데요. 사용기준 중에서 이제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는 우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는 이제 실비로 정산을 받으면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비로 정산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뭐 내가 여비를 1,000원을 썼으면 1,000원에 해당되는 증빙이 다 모두 갖춰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활용비나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지급 기준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연구활동비에서는 산정기준과 사용기준보다도 불인정기준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연구활동비란 세목 안에 각 세세목별로 불인정기준을 장황하게 열거를 해놨는데 따라서 저도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그 불인정기준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에서는 이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특허와 관련된 사전 조사 비용이에요. 특허 출원 비용이 아니고 사전 조사 비용인데 이 비용을 특허 출원비를 이 비용으로 집행하게 되면 불인정 처분돼요. 특허 출원과 관련된 비용은 간접비 항목의 성과활용 지원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과 관련된 사전 조사 비용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특허와 관련된 비용을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쓰면 불인정 처분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서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한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한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간 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간의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꼭 주의해 주십시오. 우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기준에는 비영리 기관인 경우에 최소 단위 부서가 틀린 경우에는 괜찮다고 하는 규정이 있던데요 라는 질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21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된 저희 구매조건부 사업 관리 지침에 지금처럼 명시가 되어 있어요. 주간 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간의 소속 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는 불인정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최소 단위 부서를 따지지를 않아요. 지금 최소 단위 부서가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조를 좀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회의비인 경우에는 주류 등이 포함된 회의비, 유인성 경비로 간주해서 전부 다 불인정 처분되고요. 1인당 일식 3만 원을 초과한 경우도 불인정 처분이 된다라는 걸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출장비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곳에 출장을 갔는데 이중으로 지급되는 식비들 이런 것들이 좀 불인정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세세목으로 이제 추가가 됐는데 연구개발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계약을 해야 됩니다. 연구개발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연구시설 장비비처럼 해당 소프트웨어를 연구와 유관되게 사용이 되려면 적어도 2개월 이상은 써야지 연구와 연관되게 사용됐다라고 간주하는 취지 하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약을 맺을 때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을 맺어서 2개월 이상은 쓰라는 내용인데 그걸 지키지 못하면 불인정 처분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이제 영리기관의 경우에 연구실 운영비
중요한 항목이죠. 소모성 비용은 사무용품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소모성 비용 인정 자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계획서상에 첨부되지 않는 사무용 기기, 사무용 소프트웨어 소요 비용은 인정이 안 된다.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용 계획이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그 불인정 항목들은 과거에 있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몇 가지만 강조드리면 기관 운영 판공비, 찬조금, 뭐 화학 구입비, 명함첨, 그 다음에 선물, 기념품 구입비 이런 것들은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구활동비 관련 증빙자료는 각 세세목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이 증빙자료의 공통적인 사항은 뭐냐면 내부 결제 문서와 카드 매출 전표 또는 뭐 세금 계산서, 계좌이체 증명은 다 공통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에서 뭐 전문가 활용비를 할 때는 자문 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 확인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 그다음 회의비인 경우에는 10만 원이 초과되는 1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이 필수 증빙에 해당이 되고요. 10만 원 이하의 회의비인 경우에는 회의록은 별도로 없어도 되나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이 기재된 내부 결제 문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등등 각 세세목별로의 특이한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출장 국내 여비나 국외 여비 소프트웨어 주거 증빙 자료들은 꼭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연구실 운영비에서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체에 대한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추가된 증빙이라서 좀 강조드린 겁니다. 연구실 운영비 중에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 설치, 임차, 사용, 대차를 집행할 경우에 사용할 경우에 구매 의뢰서에 연구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필요해요. 구매 의뢰서에 연구개발 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검수 완료 확인서가 필수 증빙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고 나머지 세세목에 대한 필수 증빙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수당, 그다음에 유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이렇게 남았는데요. 차례대로 주요한 항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연구수당은 계상 한도가 좀 중요하죠. 뭐 수정 인건비의 20% 이내까지 그 계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과 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복수 2인 이상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에 1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은 70%까지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기여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할 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그 정산이 진행되는 과제 종료 시점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만 기여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했던 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이걸 강조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여했던 연구자도 일단 기여도 평가서에는 전부 다 들어가야 돼요. 단지 연구수당 지급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기여도 평가서에는 참여했던 연구자가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고요. 따라서 뭐 그 불인정 기준을 보게 되면 기여도 평가서가 미비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불인정 처분되고 뭐 복수가 참여했는데 단독으로 지급받거나 70%를 초과해서 지급받는 경우 불인정 처분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연구수당을 이제 매월 정액으로 인건비처럼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도 불인정 처분되고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강조드립니다. 평가 결과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 금액이 상이한 경우와 평가 결과는 상이한데 연구수당 배분 금액이 동일한 경우
그죠? 기여도 평가서의 프로세스대로 연구수당이 지급돼야 되는데 꼭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전혀 기여도 평가하고 상이하게 연구수당이 지급된 거는 기여도 평가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 거로 간주가 돼서 불인정 처분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끝으로 연구수당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항목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연구수당을 집행할 때 직접비를 100% 예산 대비 100%다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구수당은 100%를 다 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되면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직접비를 예산 대비 80%보다 적게 집행된 경우에는 연구수당도 감액해서 집행해라. 그 비율만큼. 단지 80% 이상 집행, 80% 이상 집행을 한 경우에는 그냥 직접비를 좀 적게 집행했어도 82% 집행한 거는 그냥 100% 다 쓴 거로 봐줄 테니까 그때는 연구수당을 다 100% 지급을 해도 되는데, 직접비를 80%보다 늦게 집행한 거는 아무래도 직접비를 100% 집행한 거로 보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그 연구수당도 감액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예, 꼭 강조드립니다. 자, 유탁연구개발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접비의 40% 이내에 집행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계획대로보다 20% 이상 증액할 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이것보다 더 강조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에 유탁과제에 대해서 유탁연구개발로 취득한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되어다 보니까 이 유탁연구개발 과제를 과세거래로 간주가 합니다. 따라서 유탁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과세거래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드리고, 과세거래에 해당이 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비영리기관이더라도 신기술 신학문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를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간접비 항목인데요. 이 간접비는 과거에 이제 5% 계상하게 되는지 이제 10%를 받겠다는 내용이 중요하고, 제가 그냥 몇 가지를 이렇게 열거를 해드렸는데, 이 간접비는 그 산정 기준과 사용 기준은 우리 관리 지침을 일일이 제가 다 여기다가 열거를 할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열거드렸지만 꼭 읽어보십시오. 예, 연구 지원비, 인력 지원비, 뭐 성과 활용 지원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간접비의 사용 용도를 보게 되면 마치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해도 될 만한 것들이 무진장에 많습니다. 예,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야 될 만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간접비로 집행해야 될 항목을 직접비,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는 경우에 불인정 처분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간접비 항목은 꼭 주의 있게 따로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 우리 공동관리규정 체제 하에서 있었던 관리 지침에서 덜어 얘기했던 범용성 기기 비품에 관련된 비용은 지금 혁신법 시행 이후에는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는 게 없지 않느냐. 따라서 범용성은 자유롭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간접비의 연구지원비 항목을 보게 되면요, 기관 공통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관 공통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정의를 보게 되면 연구 수행을 위해서 기관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범용성을 의미하는 겁니까? 직접비의 연구 활동비를 보게 되면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함만, 그러니까 전용과 같은 개념이고, 해당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경우는 직접비이고, 연구에는 연관이 되어 있는데 해당 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관 공통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게 곧 범용성에 대한 처리 사용 기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그리고 간접비에 대해서는
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저희 구매조건부 사업 관리 지침상의 불인정 기준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 간접비에 대해서는 불인정 기준은 좀 강조를 드리면서 하나씩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최초 협약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한 경우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하는 경우, 간접비를 10% 이내 한꺼번에 흡수하는 경우도 불인정 처분 받도록 우리 지침은 아직까지 규정화되어 있고요. 영리기관이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상 계상하지 않는 명목으로 집행한 경우도 불인정 처분 대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개인 명의의 특허 출원 등록을 위해서 비용한 거, 특히 이제 개인 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출원 비용은 예외인데, 개인 기업이 아니고 이제 법인 기업인데 그 대표자 명의로 출원 등록하는 그 성과령 지원비도 그 불인정 처분 대상이다라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간접비의 불인정 기준을 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꼭 숙지를 바라고, 간접비 사용 용도는 별도로 관리 지침에서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강조드리면 직접비의 연구 활동비와 비슷한 항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강조드립니다. 뭐 연구수당, 유탁연구개발비, 간접비 증명 자료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상으로 제가 이 설명회에서 준비한 자료는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이상으로 이제 그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할 건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질의응답이 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티파에서는 지정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연구개발 기관마다 그 회계법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설명회를 했다고 해서 저희 정동회계법인에 지정되지 않는 연구개발 기관에 제가 막 질의응답을 해주면 지정회계법인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제가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동회계법인에 지정된 그 연구개발 기관은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질의응답에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디 회계법인에 지정됐는지를 꼭 확인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 지정 회계법인에 질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질의의 방법은 지금 우리 티파에서는 지향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SN택을 통해서 질의를 남기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선이나 이런 방법으로 질의하는 게 편하기는 하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질의자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자가 답변한 내용이 나중에 누가 맞느냐, 그런 악유 문제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증거가 좀 남을 수 있는 SN택을 통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대해 안내를 해주신 정동회계법인의 최정길 이사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협약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일 설명회 발표 내용 외에 전자알림방으로 통보드린 지정회계법인 운영 안내 및 RCMS 이용 매뉴얼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협약 관련 내용은 별도로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통보드린 내용 및 일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협약 일정에 맞추어 원활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안내는 SM테크를 통해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추가 질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메일로 문의 주시면 해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협약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